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최근 이슈로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모셨는데요.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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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뭐 요즘에도 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자주 출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금융 관련 이제 연구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 출연할 기회도 조금 이제 자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셔서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우선 오늘 이제 주제로 들어가서요. 그 가계부채의 어떤 현황부터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1,682조 1,000억 원이라고 지금 이제 자료가 나왔거든요. 네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죠. 예. 근데 이게 그 GDP 대비로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일단 상위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1,682조 원 정도 지금 가계부채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GDP랑 비교를 해보면 이제 2019년 기준, 2020년 GDP는 아직 이제 다 안 나왔으니까 2019년 GDP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2019년 GDP가 1,919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그래서 1,682조 원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비율이 이제 87.6% 정도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글로벌 최상위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높은 국가들 외국 이제 살펴보면 이제 물론 이제 기준이 1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통계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영국이 84.4% 정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콩 82.5%, 그다음에 미국도 좀 높긴 합니다. 75.6% 미국이 이렇게 비율이 나오고요.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이 이제 58.8%.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개별 국가로 통계가 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유로존 국가들 전체 해서 평균 58%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87.6% 작년 말 GDP 대비로는 87%가 넘거든요. 87%. 그러니까 글로벌 이제 주요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최상위권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좀 있습니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주요 국가라는 거는 OECD 가입기 국가들 그리고는 OECD 중에서 가장 높아요. OECD에서는 거의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높기도 하지만 이제 늘어나는 속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도 하나의 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던데. 그렇습니다. 3분기 같은 경우에 그 45조 원이 늘었거든요. 2016년 4분기 제외하고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러는데 이렇게 빨리 늘어난 이유가 뭐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금이 시중에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시중에 자금 공급이 풍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계가 부채를 계속해서 당겨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풍부하게 풀려야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이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단 이제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풀었죠. 정부가 지금 추경만 4번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67조가 풀렸거든요. 4번의 추경 동안 67조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 추경을 할 때 지금 이제 적자 재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국채를 찍어서 빚을 내서 돈을 빌려와 갖고 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시중 그 유동성이 증가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자체로도 지금 올해 기준금리를 3월 되기 전까지 1.25%였는데 이걸 0.5%까지 떨어뜨렸거든요. 기준금리를. 그만큼 한국은행이 시중에다가 많은 돈을 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지금 이제 시중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게가 내지는 기업이 또는 정부가 빚을 내기가 사실은 좋은 환경이 된 건 분명하거든요.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자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증시까지. 지금 요즘 보면 이제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증시의 상승 속도가 엄청나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 그 다음에 증시, 주식 시장에서 계속 자산 가격 상승이 일어날 때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리게 되는데 네. 그렇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보통 자기 돈 들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빌려서 네네. 우리가 집 살 때 빌려서 집을 돈을 빌려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서 주로 집을 사시잖아요. 네. 요즘은 증시에서도 이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사실 때 내가 돈을 들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사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다. 더더군다나 이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거에 굉장히 이제 부담이 거의 안 느끼시는 분들이 네. 흔해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으로도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이걸 주식 투자에 활용하시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대출 중에서는 역시 주택담보대출이 비중이 꽤 높은데 2016년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뭐 말을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뭐 그 당시 뭐 LTV나 DTI가 좀 낮게 적용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대출을 많이 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출은 이제 많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오히려 예. 이제 줄이기 위해서 네네. 이제 정부가 굉장히 금융과 대출과 관련된 그런 규제들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 DSR이라는 것을 새로 이제 도입을 해서 도입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깐깐하게 체크를 하거든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네. 분명합니다. 지금 3분기, 2분기에서 3분기 넘어오는 동안 주택담보대출만 17조 원이 넘게 늘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89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890조 넘어서고 있고 17조 원 넘게, 그러니까 1년 동안 증가한 게 아니라 예. 불과 분기에. 한 분기에 17조 원이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기록적인 속도라고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속도라고 봐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추세. 2016년도에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빚내서 국가가 빚내서 집을 사세요. 네. 그리고 대출 규제를 확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빨리 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너무 빨리 상승하니까 나중에 여기서 대규모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그런 규제들, 대출 규제들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모습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 이제 패닉바잉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주택 가격이 지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할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그렇죠. 내년에는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집을 사야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이런 이제 공포 심리들이 많이 이제 지금 퍼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격이 되시는 분들 내지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서둘러서 주택을 사시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추가로. 그러니까 각자에서 최대한 많이 끌어오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안 사면 예.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될 것 같으니까 예.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금 네.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으로 받아서 네. 집을 사시는.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이제 주택 거래량들이 네. 이렇게 이제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기, 3분기 주택 거래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예. 지금 살펴보면 예. 3분기 주택 매매 거래량이 30만 9천 호입니다. 30만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30만 주택 매매 거래량이 30만 호가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2분기에 29만 호였다가 네. 지금 3분기에는 30만 9천 호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주택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아. 규제는 강해지고 있는데 예. 거래는 더 활발해지고 있다. 무슨 네. 의미냐? 그만큼 지금 안 사면 내가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예. 그런 불안감들이 있는 거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주택 시장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 내지 3년 정도에 지금 신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렇기 때문에 사실 수급 측면만 봐도 아파트 가격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게 많은 그 주택 시장 전문가들의 지금 공통된 견해거든요. 네. 수요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데 예. 공급이 없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도 내년도에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여기에 대한 공포심을 훨씬 더 지금 자극하고 있는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에 주택담보대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었고요. 네. 예. 아마 4분기에도 비슷한 현상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의외의 현상이 보통은 이제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메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구성을 보면 가장 큰 게 주택담보대출, 네. 그다음에 신용대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신용, 예. 우리 이제 크레디트 카드 크레딧 카드, 해서 예. 그게 신용카드. 이제 사실 그게 빚이잖아요. 예. 미리 이제 물건 먼저 받고 네. 나중에 결제를 하는 방식인 건데 이건 이제 판매신용이라고 예. 부르게 되거든요. 판매신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사이즈가 작죠. 네. 지금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890조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네. 그다음에 신용대출이 695조 원, 거의 이제 700조 다 됐죠. 네. 요게 이제 신용대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신용, 크레디트 카드 사용액이 지금 96조를 조금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네. 100조. 그러니까 크레디트 카드 사용액이 잔고가 이제 100조 정도 된다. 네. 그다음에 그 신용대출이 700조 네. 정도 된다. 그다음에 그 가장 큰 부분은 주택담보대출 거의 900조 지금 다 됐다. 네. 뭐 이런 네. 정도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그래서 가장 큰 영역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대출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체 가계 대출의 성장을 주도해 왔던 것이 사실은 이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 3분기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무너지고 있는 게 그 신용대출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량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대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은 17조 4천억 늘어났거든요. 네. 한 분기 동안. 예, 예. 근데 이제 그 기타 대출로 분류가 되는데 신용대출은 22조 1천억 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와, 예, 상당히- 그래서 신용대출이 오히려 주택담보대출보다 예. 더 많이 늘어난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대출이 이제 22조가 늘어나면서 이 정도면 보통 연간 신용대출 증가량이랑 맞먹는 규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불과 1분기 만에 나타났다라는 네.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현상이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다른 방법이 없냐.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서 규제가 강해지니까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못 받으니까 네. 내가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최대한으로 네, 끌어오겠다. 예. 이런 이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통 이런 걸 이제 풍선 효과라고 예. 부르게 됩니다. 한쪽을 세게 누르면 예. 다른 쪽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네.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예.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니까 예. 거기에 관련된 자금 수요가 있었는데 충족되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신용대출로 넘어오는 효과. 이게 이제 한 가지 네. 신용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예. 한 가지 영향,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 사실 주식시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아하. 상승 추세잖아요. 지금 주가가 2,700포인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예. 2,700포인트를 넘었죠. 넘었단 또 말이에요. 고객 예탁금도 막 네, 내고. 고객 예탁금도 지금 60조 원. 네, 네. 보통 고객 예탁금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5조 정도 되고요. 네. 많아야 20조 근처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고객 네. 예탁금이. 예. 근데 올해는 지금 이게 60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도, 투자자들이 그만큼 저변이 넓어지면서 관심도가 증가를 했다는 건데 주가도 그만큼 또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3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게 지금 2,7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연내 2,800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전망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많은 또 이제 특히나 젊은 투자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식을 안 사고 있으면 네. 불안하죠. 네, 나만 이제 뒤처지는 느낌을 받을 그렇죠. 수밖에 네.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막상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이제 직장 생활도 하시고 사회 생활도 하셔서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를 갖추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20대, 30대 계층들은 사실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시드머니도 별로 없고 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 투자, 특히나 올해 이제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에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자기 자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거든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리고 일부 이제 빌려서 돈을 빌려서 뭐 신용거래 융자라든지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여전히 메인은 내 돈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투자자분들이 빚을 내서 이제 빚을 내면 사실 좀 위험해지는 거죠. 빚내서 하다가 많이 망하죠. 그래서. 네, 그렇죠. 이게 주식 투자가 훨씬 더 안 그래도 지금 주식 투자가 위험한 위험 이제 자산이죠. 위험 자산인데.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이 위험을 거의 2배로 키우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오셨어요. 근데 3월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제 확대가 되고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특히 동학개미들의 중요한 특징은 젊은 주식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2030. 이 세대에서는 빚을 내서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두려움이 이전의 투자자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빚을 내서 주식 투자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금리도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는 아직 그렇게 강화되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부동산 관련,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이 대출은 이거는 굉장히 지금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얼마냐, 그다음에 당신 1년 소득이 얼마냐, 그리고 다른 금융회사에서 얼마만큼 지금 빚을 지고 있느냐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대출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물론 이제 소득 기준 이런 건 보기는 합니다만 규제가 느슨하죠. 규제가 훨씬 더 느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더 쉬운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신용으로 빚을 내서 그걸 자금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이제 규제를 하니까 담보대출 막아놓으니까 거기서 또 신용대출 이제 하고 신용대출로 넘어오는 수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사야겠다. 여기서 굉장히 큰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주식 관련 신용대출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신용거래 융자라고 이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9조 원, 10조 원 요 사이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이게 지금 18조 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2배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예탁금 같은 경우도 보면 15조에서 아무리 많아도 20조가 잘 안 넘어가던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이 지금 60조 원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탁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출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도 흔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 뭐 가계 부채 중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하고 또 이런 이제 신용대출이 왕창 늘었다, 많이 늘었다 하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늘었느냐가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즉 수용할 정도냐가 이제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11월 금통위 한 이후에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이라는 걸 이제 냈는데 보니까 그 점검 사항에서도 가계부채 증가 이게 이제 기재가 됐더라고요. 이 말은 그 정도로 가계부채 상태가 지금 통화당국이 보기에도 위험한 수위에 왔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GDP 대비로 봤을 때 이제 글로벌 1위라는 거는 이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만큼 높은 수준인지 그리고 이제 사실
부채가 많아서 좋을 일은 없거든요. 부채가 적정 수준이라면 사실은 크게 걱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부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자금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개선시키는 뭐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부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나쁘냐 그렇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부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경고가 들어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위는 위험 수준, 보통 이제 레드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레드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통제 내지는 컨트롤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계 부채가 증가를 하면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계 부채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럼 가계 부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이렇게 당연한 합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가계 부채가 이제 상환이 가능한 범위라면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죠. 근데 일정 수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상환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가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7년에 이제 IMF 이제 외환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개인들이 그때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부채가 꽤 많았어. 기업 부채도 많았지만 개인 부채도 꽤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파산들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가계 부채가 이렇게 계속 이 증가세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되는 개인들이 대량으로 나올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파산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개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파산을 하면 그 다음에 그 부채를 은행이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은행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개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데가 은행, 보험사도 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도 개인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이 파산에 대한 부담은 개인들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게 됩니다만 일단은 금융회사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금융회사가 부실화가 되는 거죠. 은행이 부실화되고 보험사가 부실화되고 증권사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 금융 시장이 마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돈이 돌지를 않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돈이 돌지 않았을 때 가장 그리고 직격탄을 받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또 기업 섹터입니다. 기업들에게 은행이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규모 부실이 가계 부분에서 은행으로 넘어오게 되면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은행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개인 대출만 줄이는 게 아니고요. 기업 대출도 줄이게 됩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자금줄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기업 도산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기업 도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돼버리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계에서 출발한 부채 위기가 어디까지로 연결되느냐? 기업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금융회사를 매개체로 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건 국가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업이 무너지면 또다시 고용 충격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을 때 단순히 이게 개인의 문제 또는 개별 가계 문제라고 해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한두 몇 개 내지는 그냥 몇십 개, 몇백 개 정도의 그런 가게들이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그 정도의 충격은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대규모로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시스템 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금융회사가 위험해지고 결국은 국가 경제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기업까지 여기에 부정적인 충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영역인 거고요. 근데 좀 전에 그 말씀하셨던 그 레드존에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아직 들어가기 직전입니까? 그런 기준이 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지금 가계부채는 굉장히 높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0년 전 정도에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 도달했다면 네. 이미 곡소리가 나고 있었을 네.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높죠. 1600조, 거의 1700조 원이 지금 예. 다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이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그동안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왔단 말이에요. 네. 지금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 상황을 보시면 그때는 기준금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 기준금리가 5%를 하던 시대였거든요. 예. 지금은 0.5%. 지금 0.5%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빚이 늘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원리금 상환의 부담이 네.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매달 내지는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자 상환 부담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네. 사실 원금에 대한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주택 가격이 유지만 된다면. 유지만 된다면. 근데 이제 그거와는 별도로 이제 이자 상환 부담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높았을 때랑 금리가 낮았을 때랑 지금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이자 상환 부담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계가 이 버티는 정도의 거죠? 예. 지금 부채를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1,700조 원 다 지금 이제 근접해 가고 있고요. 아마 1,800조 원, 1,900조 원까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네. 저는 2,000조가 돌파될 가능성, 물론 지금 올해는 아니죠. 내년에도 2,000조를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2,000조 근처까지 가면 사실은 조금 위험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네.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2,000조까지 안 가더라도 네. 사실은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예.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금리, 기준금리는 0.5%입니다만 시장금리는 이 시중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네. 변동이 있거든요. 예. 그 이제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1,000조 원 넘었을 때부터 계속 그 위험하다 계속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근데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실제 위기는 터진 적이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계속 뉴스는 그렇게 내보내고 있지만은 좀 하도 근데 이제 이제 최근 들어- 양치기 소년 같이 네. 늑대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경고 사인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거는 아, 사실이거든요. 그런가요? 예. 이제 며칠 전에 사실은 이제 짐 로저스 같은 이제, 네. 이제 네. 투자의 대가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세계 3대 투자 네. 대가 그러면 네. 이제 보통 빠지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네. 워런 버핏, 네. 그다음에 짐 로저스, 네.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 조지 소로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빠지지 않고 거기에 예.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법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지금 계속해서 내보내고 계시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짐 로저스조차도 이게 올해 내지는 내년에 당장 터질 거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네. 보시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 현재의 부채 증가 속도가 유지가 된다면 2년,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안에는 충분히 이것이 대규모 위기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해 갈 수 있다라는 네. 경고 사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실 우리 경제 주체들 가계, 그다음에 기업,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사실 외부에서 이런 경고들이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이전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기들을 겪었잖아요. 97년에 외환 위기, IMF. 예, 외환 위기. 그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네. 글로벌 위기도 위기. 겪었고요. 네. 2012년도에 유럽 재정 위기도 네.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위기까지 네. 겪었는데 그 코로나 위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에 많은 위기에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게 다 부채와 관련이 있거든요. 네. 외환 위기, 우리 기업들이 부채. 과도하게 부채를 네. 땡겼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부채의 미스매치, 만기의 미스매치 네.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도 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것도 결국은 대출 부채인 거거든요. 그렇죠. 부채에서 발생한 위기라고 볼 수가 네. 있습니다. 2012년에 유럽 재정 위기,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땡겨서 그렇죠. 발생한 위기인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 그 이제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만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만 전 세계 글로벌 정부, 그 다음에 기업들, 그 다음에 가게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채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부채가 높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그런 견해들이 사실 상당히 존재하고요. 단기적으로 당장 내년 또는 후내년에 이게 무조건 터진다, 꼭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지금 시중에 쉽게 말하면 휘발성 내지는 폭발성 물질이 그만큼 지금 많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그 휘발성이 높은 게 많이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 관련해서 이렇게 뿌려져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러니까 불을 붙여야지 그게 폭발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사실은 굉장히 인상 뭐 이런 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예.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거든요. 물론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은 지금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그런 공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공조 체계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면 보통 이런 게 과연 발생하겠어? 근데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블랙스완이 나오겠어? 근데 코로나 사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대부분의 이제 시장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금리 기조는 당분간은 무너지기 어려워라는 기대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블랙스완이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